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공주병, 왕자병,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말하죠. 치료약도 없어서 불치병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진짜 왕자에 대해, 진짜 왕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갈대상자를 탑니다. 근데 왜 갈대상자를 탔을까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모험심이 너무 남달리 탁월해서 갈대상자를 탔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가 갈대상자를 탄 이유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태어난 지 3개월 된 모세를 갈대상자에 태웠다는 거죠. 갈대상자에 모세를 태우는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이 국가를 가지지 못했기에 그는 갈대상자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의 권력 핵심으로 집어넣으셨다는 거죠. 보십시오. 요셉의 입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요셉은 나이 30의 애굽의 권력 핵심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나고 오히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 권력의 핵심인 왕자의 자리로 넣기 위해서 그를 갈대상자를 태웠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후 모세는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제왕학 쪽집게 과외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실력을 갖추어야 왕 노릇을 할 수 있는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폼 잡는 게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는 그만한 실력을 갖추어야 왕 노릇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부터 40세까지 제왕학 쪽집게 과외를 받는다는 거죠.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보면 로마의 5대 황제 네로가 당시 최고의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로마의 그 지성 세네카에게 제왕학 쪽집게 과외를 받습니다. 이 네로라는 친구가 이 선생님에게 너무나 이 많은 과외를 받고 그 선생님이 훌륭하니까 일설에 의하면 당신은 너무나 고상해서 아마 자살해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다는 일설이 있는데요. 그만큼 훌륭한 선생을 이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죠. 로마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이제 로마에서 이 황제를 만들기 위한 제왕학 수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글쓰기, 말하기 이런 것은 물론이고 그 수업 과목 가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신하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수업도 미리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그 수업 가운데 하나가 몇 사람의 그 선생들이 제왕학 수업을 받는 학생에게 계속해서 비꼬는 듯한 질문들을 던지며 자꾸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그랬을 때 이를테면 제왕학 수업을 하는 왕자는 그런 어떤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얼굴 표정도 바꾸지 않고 거기에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질문을 대답하며 그 상황을 이끌 수 있는 훈련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제왕학 수업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할 만한 학습 효과의 혜택을 누린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40여 년 동안 충분히 쪽집게 과외를 통해서 제왕으로서의 모든 준비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만 애굽이라는 나라가 가진 가장 뜨거운 감자를 가서 스스로 만진 거죠. 바로 히브리 민족 문제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미 그 당시에는 소국적 제국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민족이 히브리 민족 120만 명을 노예화해서
그 120만 명을 무임금 유노동으로 그들을 아예 애굽의 최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화해 놨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모세가 가서 건드린 겁니다. 자기 동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발생한 것을 보고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하는 형식으로 끼어들었다가 그만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는데 애굽의 이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되는 거고, 이게 조용히 묻혀질 줄 알았는데 이것이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아예 이게 소문이 커져갈 것 같은. 그래서 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왕 수업을 제왕학 수업을 끝냈지만 오히려 이 뜨거운 감자를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판단한 모세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을 등지고 모래바람 사나운 미디안 사막으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석간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조간들의 모든 신문의 톱 타이틀은 애굽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모세 정치적 망명하다, 모래바람 사나운 미디안으로 스스로 떠나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모든 신문들이 대대적으로 다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서 모세는 결국은 애굽의 권력의 핵심에서 권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막으로 삶의 자리를 옮겨놓게 된 거죠. 그렇게 40여 년 세월을 보내고 그의 나이 80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에게 그 뜨거운 감자를 다시 한번 만져보라,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지난번 40년 전에 그 뜨거운 감자를 만졌다가 아예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만질 수 없다라고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 설득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화나게 한다, 그것도 인격이 훌륭하시고 많은 고상한 판단력을 가지신 분을 화를 내게 한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데까지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기 몸값을 한번 올리는 것입니까? 네,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워낙 사실은 이미 소국적 제국주의로 히브리인들을 노예화해서 애굽의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애굽의 속사정을 가장 정확히 모세는 알고 있기에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화를 내시면서 설득하심으로 놀랍게도 모세는 설득을 당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이 강렬하게 설득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를 대상으로 진심으로 화까지 낸다는 얘기는 그는 정말 그와 함께하고 싶은 어떤 열정이 있지 않으면 그 설득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설득당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그가 마땅히 이제 바로 왕을 만나서 이 권력의 핵심들 사이에 문제의 결정을 끝을 내야 됩니다만은 그러기 전에, 협상 전에 모세는 먼저 자기 동족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 전에 자기가 만났던 동족들, 그 동족들은 굉장히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우리는 애굽을 나가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와, 놀랍게도 자기 히브리 민족들이 모세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주는 거죠. 지난 40년 전의 모습하고는 격세지감의 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기 백배한 모세는 이제 힘을 얻어서 바로 왕의 협상 테이블로 올라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와 바로는 민족 문제를 놓고 6개월에 걸쳐서 10번의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협상을 살펴보면 세 단계 협상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협상은 모세가 이미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과 결의를 다진 상황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협상 테이블에서 일단 만나는 줍니다. 왜냐하면 비록 지팡이 하나 들고 왔지만 그래도 40년 전에 전직 대권 후보요 애굽의 아주 유력한 왕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를 만나 주는 거죠. 해서 본격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의제를 올립니다. 의제의 내용인즉슨 120만 명의 히브리 노동자들을 출애굽시켜 가겠다는 거죠. 바로 왕이 모세에게 씩 웃으면서 말합니다. 왜 이래 이거 선수끼리 그거 다 빼가버리면 나보다 어쩌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건 협상감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실은 모세를 보고 비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 일이 추진되어야 됨을 당위성을 말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실질적인 힘을 가진 바로 왕이 자 우리 협상하지 말자 그만하자 가봐 이렇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므로 모세는 이제 나와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바로 왕 생각에는 두 번째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이 협상의 동력을 어디서 가져온 줄을 알았던 거죠. 따라서 바로 왕은 바로 자기 신하에게 명령을 내려서 두 번째 협상 동력이 더 이상 히브리 민족에게서 나오지 않도록 수를 쓰는 거죠. 이를테면 그 히브리 노동자들에게 생산 목표는 높이되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제공하지 않고 만약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았을 때 채찍을 가한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간단한 명령을 바로 실행시킴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들이 갑자기 지난번 모세와 그렇게 손을 잡고 아주 큰 뜻을 이루겠다라고 맹세를 했는데 그게 바로 왕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대쪽 쪼개듯이 모세와 히브리 민족 사이에 나뉘고 말아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올라야 된단 말입니까?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을 40년 만에 애굽의 모든 도와 각 신문, 석간 신문에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번 40년 전에 망명 기사는 톱 타이틀이었지만 이번 기사는 이제 표주박이나 휴지통에 자그맣게 난 거죠. 모세 40년 만에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나타나서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의논했는데 그러고 끝났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10번의 협상 가운데 1단계 협상은 사실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더 이상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 왕을 만나러 갈 어떤 협상 동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라는 것은 서로 힘이 대등할 때이고 지금 21세기에도 사실은 가장 월등한 직업 중에 하나가 니고시에이터, 즉 협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상의 능력은 협상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한 이 사건이라서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럴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기반으로 자기 민족적 능력 모든 능력을 기반으로 주고받는 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모세 입장에서 더 이상 바로 왕에게 내놓을 힘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는 자기 동족들의 결속이라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것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 왕을 만나서 이제 우리 만나야 되면 우린 가야 돼.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 어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그래서 2단계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바로 이때 모세가 바로 왕 협상 테이블로 나아갈 때 협상 동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연 재난 카드라는 거죠. 이 카드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모세는 바로 왕과 더 8번의 협상을 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거의 다 차지를 하지요.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 바로 왕이 이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 이 송두리째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9번의 협상이 끝날 즈음에는 모세에게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너 다시 협상하러 오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이렇게 협상 종료를 선언하는 거죠. 그들 사이에서 죽이겠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농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서 2단계 협상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제 10번째 사건이 발생되는 거죠. 애굽에서 이 10번째 일종의 협상이라면 협상인데요. 이 10번째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는 유월절 카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즉 패스오버라는 유월절 카드를 꺼내신 거죠. 이 카드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내린 모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연 재난이 주로 애굽 민족들만을 위한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커낸 유월절 카드는 애굽 민족과 히브리 민족에게 동시적으로 위험이 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들도 장자들을 2만 명 이상 그날 죽을 수도 있는 카드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카드가 드디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 카드를, 이 유월절 카드를 자기 동족들 전체와 바로 부랴부랴 하나님께서 처방해 놓으신 대로 뒤처리를 하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이 유월절 카드가 지나가는데 이때 양을 잡아 피를 받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의 장자들 2만 명 이상이 그날 애굽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날 밤 그들이 묶여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모세가 그날 손에 땀을 쥐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출애굽하고 나서 봤더니 한 가정도 장자를 잃은 가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 명령을 실행했다. 정말 오랜만에 그 민족이 유월절로 말미암아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치 결속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일로 말미암아 애굽은 그 국가의 가장 인재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장자들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을 명령해 주죠. 출애굽을 명령해 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민족이 나가는데 120만 명의 노동자들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만 여기서 끝내면 좋을 텐데 애굽의 군인들이 애굽을 떠나는 히브리인들을 뒤쫓아가서 홍해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이 아주 엘리트 군인들, 최고의 이 군사 무기들인 마차들을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군사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결국 애굽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인재의 핵심인 장자들을 상실하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120만 명의 노동력을 상실하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최고의 군사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은 그나마 소국적 제국주의로도 진행하지 못하고 즉 그 나라 내에서 한 민족을 노예화해서 일종의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을 다루는 다스리는 이런 형태의 소국적 제국주의도 거기에서 끝을 내고 이후 결국은 애굽이 6대 제국이 아니라 이를테면 6대 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제가 이제 5대 제국을 말했는데요. 애굽까지 끼어서 6대 제국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애굽은 여기에서 종료가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석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 시내산에 히브리 민족이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놀랍게도 그 1년 동안 그들은 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다는 거죠. 법. 민족과 법. 이제 이 주제를 시내산에 1년 동안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민족과 국가 그리고 민족과 법.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BC 7세기에 이 스파르타의 입법자 노릇을 한 리쿠르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이 국가를 세우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가장 고상한 나라는 법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려고 이 사람은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습니다. 애굽도 가고 많은 나라에 가서 법들을 모아서 이를테면 스파르타에 법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이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는 사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사실은 법을 만들려고, 국가에게 법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요. 그 이후에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에서 살았던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이 법이 아직 불완전하지만 이 법의 사회적 가치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어야 되는가를 의미를 담아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이를테면은 국가의 명목상의 목적은 정의가 무엇인가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법이 없으면 사실은 이 논의를 할 수 없는 거죠.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국가론을 말하면서 스파르타를 아주 모범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정치학에서 법이 없다면 인간은 극악한 동물이 되며 법의 존립이 국가에 달려 있다. 법의 존립이 국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사실은 오늘날 21세기에도 어떤 그 고전의 국가 개념,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원천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과 이 법과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스파르타를 비롯한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법을 세우려고 이렇게 애쓰기 700~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을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그 민족에게 법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있던 어떤 갈등의 문제, 또 부딪힘의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의를 100번 그 이상, 또 이 논의를 국회로 올려서 이를테면은 당락 차원에서 점검하고, 이런 어떤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법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법을 위에서 아래로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아서 올린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법을 송두리째 계시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제사장 나라 법입니다.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아브라함 이후 모세 때까지 민족이 형성되는 데는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야 됐을 만큼 어렵게 힘들게 고난스럽게 한 민족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 이제 가져야 될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데, 이 제사장 나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있다는 거죠. 그 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본격적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미 소국적 제국주의지만 충분히 제국을 경험하고 나온 히브리 민족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신 그 계시의 법, 제사장 나라 법이라는 것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 나라의 이 법에 들어가 보면 이를테면 개인 대 개인과의 관계, 또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것이 제사장 나라 법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이 법 자체는 근본적으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제 말씀에 그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 말은 히브리 민족에게만
특별히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셔서 그들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일단 하늘에서 그 민족에게 그 시기에 특별하게 법을 계시로 주시지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법이 모든 민족을 위한 보편성을 띈 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은 이를테면 1대1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들이죠. 어느 사람이 소를 몰고 가서 소가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만 이 소가 말뚝을 뽑고 주변에 있는 채소밭에 가서 채소를 다 이를테면 먹어버렸다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경우 그 소가 말뚝을 뽑는 습관이 있는 소인지 아니면은 이 소가 갑자기 열받아서 말뚝을 뽑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그 채소밭을 배상하는 배상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어떤 힘센 가정의 소가 힘 약한 어떤 가정의 채소밭을 망쳤을 때 그냥 이걸 적당히 얼버무려서 해결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증언을 듣고 뿌리를 뽑아서 법적으로 해결하라. 이것이 제사장 나라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의 법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등등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제사장 나라의 법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국가와 국가 사이, 이를테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 히브리 민족이 드디어 제사장 나라 법을 가지게 되고 곧 이제 이들이 영토를 가지게 될 터인데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미리 말했다는 거죠. 땅의 경계를 정해서 그 경계 밖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힘이 있는 나라가 이 제국인데 제국은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든 다른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서 그 경계를 허물고 힘이 있는 나라로 다 포함시키는 것이 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 나라 법이라는 것은 힘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나라 경계까지 또 지키라는 거죠. 여기까지 포함해서 제사장 나라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제사장 나라 이 킹덤 오브 프리스트스 이 제사장 나라 법이 하늘에서 계시될 때 참으로 모세는 가슴 뛰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좀 좁혀놓고 보면 압축해놓고 보면 10계명이고 그걸 좀 늘려놓고 보면은 613가지 하라라는 정언 형태의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부정언 형태의 명령 613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인즉슨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적이며 그 다음에 이웃 민족과 관계적이라는 이런 놀라운 법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해 주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모세 율법 이 시기에 그 주어진 법을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법이 참으로 얼마나 모세를 가슴 뛰게 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일찍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제왕학 쪽집게 과외를 받았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영이 왕 중심으로 어떻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다는 건데요. 오히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율법을 모세가 배우면서 와, 하나님 중심으로 개인과 개인이 개인과 하나님과 민족과 민족이 어떤 관계를 평화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모세가 듣고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떤 복을 누린 이 민족이 이제 언 1년의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을 마치고 민수기 1장에서 보면은 그 민족이 군대를 형성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해봤더니 60만 명이 넘는 거죠. 즉 조건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조사해봤더니 6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실은 진즉 히브리 민족이 이 60만 명을 군대화했으면 모세가 갈대상자를 타지 않았어도 된다는 거죠. 즉 히브리 민족의 각 가정들은 민족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민족이 국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국가 안에 포함된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군인들이 와서 자신들의 장자들을 빼앗아 가는데, 영아 장자들을 빼앗아 가는데 그걸 방치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기를 보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군대를 가지게 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죠. 이제 이들이 드디어 제사장 나라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됩니다. 이제 민족의 숫자를 가지게 되고 법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게 된 이들이 가나안 전진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다가 40일 동안 정탐을 보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문제는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가나안 군대에 대해서 너무 놀란 나머지 이들이 아주 나름대로 큰 결단을 하는데요. 내용인 즉슨 제사장 나라 법을 포기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제국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살겠다라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와 세대를 바꾸어서 40년 교육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들의 자녀들,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즉 모세가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생운동을 하는 건데요. 이게 40년 동안 율법 교육, 즉 제사장 나라 교육을 집중합니다. 해서 드디어 이들이 40년 동안 제사장 나라 교육을 통해서 법 마인드, 법 인식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체적으로 이제 체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40년이 마감될 즈음엔 이제 제사장 나라 법은 모세 한 사람의 이해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만나 세대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하늘에서 내려온 율법을 동시에 40년 동안 먹고 교육을 통해서 학습된 이 만나 세대들이 제사장 나라 법 인식을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체득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모세 시대에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이 개념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정리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율법 교육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 개념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 경영의 또 다른 시작을 여셨다. 여기까지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쟁 영웅 여호수아의 시민선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